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에는 제임스 클러리 박사의 임상시험 탐색하기 강의에 대해서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클러리 박사님은 데나파버 암연구소에 계시고요. 이 강의는 2019년 10월 19일 데나파버에서 열린 심포지움 내용입니다. 먼저 인간의 지놈 유전체에 대한 내용은 오래전부터 연구가 많이 되어 왔는데요. 굉장히 좋은 논문인 사이언스나 네이처에서 이렇게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었죠. 역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유전자가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 단계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임상 시험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프로브를 받아서 이것을 이제 환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게 되는, 마켓에 전달이 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환자 케어에 이제 쓰이게 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죠. 데나파버 소화기 프로그램에서 평가된 FDA의 허락을 받은 약들을 몇 가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겠는데요. 먼저 수니티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으로는 수턴트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것은 췌장의 뉴로엔도크라인, 암에 이제 주로 쓰였는데 그 외에는 라무시루맙, 이름은 일실암자라고도 하죠. 이건 식도암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TAS102 론서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장암에 이제 쓰이고 있죠. 저희들이 이제 임상시험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임상시험은 항상 이제 윤리적으로 감시를 잘 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1978년에 벨몬트 보고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윤리 보도와 임상 연구에 대한 윤리 기준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임상시험 리뷰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과학적 리뷰위원회가 먼저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소에 있는 리뷰 보드가 아주 꼼꼼하게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시험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연구소 리뷰 보드가 새로 리뷰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 의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점점 모든 환자의 케어는 이렇게 개인 맞춤형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유전적인 연구 결과들이 바탕이 되어지게 되겠죠. 먼저 온코패널 동의서 양식을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의서의 양식인데요. 크리조티닙 이야기로 오늘의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크리조티닙은 2006년에 일상 크리조닙 시험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EML4ALK 이 전좌에 관련된 그런 논문이 처음 발표가 되었고요. 2008년에는 EML4ALK 전자 폐암 환자의 처음으로 이제 크리조티닙 치료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되어집니다. 2011년에는 바야흐로 이 EML4ALK 전자 폐암 환자의 처음으로 크리조티닙 치료 승인이 되게 되죠. 소위 말하는 ALK 억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크리조티닙은 EML4ALK 전자가 보여지는 이런 폐암 환자들에게서 특히 굉장히 효과적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재발된 아나플라스틱 큰 세포 림포마 환자의 그림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처음에 약을 쓰지 않았을 때,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약을 쓴 지 8주가 되었을 때의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크리조티닙의 완전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면역요법의 원조라고 하면 우리가 천연두 백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연두 백신은 1976년에 에드워드 제너가 처음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현재 어, 많은 새로운 면역요법을 현재 임상에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면역요법이 암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면역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는 군사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암을 공격해서 암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면역제제라고 면역요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리보르맙은 그 면역제제 중에 하나의 종류입니다. 이 리보르맙은 종종 전이 피부암에 임상적인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가하는 환자의 그 예상되는 진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임상시험이 가능한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당신의 종양학자하고 같은 임상시험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토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임상시험에 참가할 가치가 있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동의서를 꼼꼼하게 리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임상시험에 위약이 있는지, 이 시험이 당신이 다른 암 치료에 더 많은 시간을 걸리게 하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또 의료보험이 이것을 커버를 하는지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당신이 적임자인지를 스크린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시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8주마다 CT 스캔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임상시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준에 있는 기준 케어와 그리고 실험약이 있고 없고 이렇게 되는 임상시험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실험약이 있고 그리고 위약이 있는 그런 경우 이렇게 구별이 되기도 하죠. 어떤 임상시험의 종류에는 실험약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상의 올리파립과 리무시루마 시럽 같은 경우 그렇고요. 또 일상시험은 실험약만 이제 쓰여지게 되죠. 위약이나 비교군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임상시험 포트폴리오는 매우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하는데요. 임상시험 배그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진단된 경우입니다. 새로 진단된 전이성 식도 접합암의 경우에 기존 폴복스와 그리고 FGFR2B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과 클라우딘 18.2라고 하는 유전자 있는데 그거 두 개 유전자를 이제 스크린을 해서 이 기존의 폴복스 그 약을 이제 처리를 주게 되어집니다.
2차 라인 전이성 식도 접합암의 경우에는 1차 라인 폴복스로 치료를 했던 환자들이고요. 또 기준 옵션은 탁솔이나 라무시루맙, 그리고 임상시험 옵션에는 올리파립 그리고 라무시루맙 이렇게 된 약을 이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자면 재발암의 경우인데요. 이것은 전이성 식도 접합암의 경우에 진행된 경우에는 폴복스, 텍솔, 라무시루맙을 쓰고요. 그리고 펜브로리추맙을 썼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는 이제 일상시험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임상시험의 종류와 임상시험의 윤리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임상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